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박현민 변호사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직접 뵙지도 못하고 뭐 어디 계시겠죠? 예, 다들 이렇게 온라인으로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다들 바쁘신 시간 내주셔서 와주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좀 다양한 내용을 담기 위해서 하지만 다 연결되는 하지만 다양한 내용들을 담기 위해서 제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다들 바쁜 시간 내주셔서 와주셨는데 좀 업무하시는데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제가 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얼른 본론으로 돌아가서요. 네. 그러면 먼저 최근 오늘의 주제는 이제 다들 아시지만 최근 이제 경제 제재 여기 대표적인 수출 통제 금융 제재 이제 뭐 뉴스에서 제일 많이 들리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법령이다 보니까 이제 우리 이제 다들 업무하시는 이제 법무팀에서도 이제 다들 신경 쓰고 계신 부분. 그래서 이제 이것을 필두로 해서 지금 현재 통상 환경이 변화하고 있는데 이제 이 전체적인 그림 그리고 경제 제재와 이제 요새 통상 트렌드라든지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히 이제 기업에서 아셔야 될 쟁점 위주로 제가 한번 뽑아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일단 제재가 있습니다. 미국이 러시아에 대해서 하는 금융 제재, 그다음에 수출 통제, 그다음에 러시아가 이제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 하는 카운터 생션, 그다음에 미국이 또 중국에 대해서 하는 내용도 오늘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여기 플러스 이제 이게 다 통상 내용 중에 하나인 거죠. 어떻게 보면 경제 제재는 옛날에서는 상당히 예외적인 거였는데 이제 거의 원칙적으로 이제 되는. 그래서 이제 올해 그렇다면 이제 이것을 다 포함한 2020년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국제 경제 통상 동향이라든지 전망은 어떻게 될지 매우 간략하게 하지만 좀 핵심 위주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제 들어가 볼까요? 일단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상당히 이제 법무팀에서도 그렇고 지금 상당히 이제 업무하시는데 애로사항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지금은 상당히 이제 구조 자체가 변하고 있다. 패러다임의 변화라는 말도 많고요. 또 어떤 이들은 이제 뉴노멀 시대로 들어왔다. 지금까지 저희가 너무 어떻게 보면 경제 원칙으로 지금까지 돌아갔죠. 싼 곳에서 물건을 공급받으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뭐 그런 곳에 이제 상당히 공급망을 의존을 했었죠. 근데 그때는 의존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었죠. 이게 상당히 효율적인 공급망의 배분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급부상하면서 하지만 경제 체제는 변하지 않음에 따라서 서구 국가에서 상당히 안보 위협이라는 것을 느끼게 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들이 이제 계속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전에는 저희가 FTA, WTA 규범을 알면 이제 나머지는 어떻게 보면 국제 정치의 영역, 그다음에 경제적인 이런 동향 모니터링 위주로 했었는데 이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제가 밑에도 적어놨지만 법적 리스크, 법률도 자체가 리스크가 되었다. 이제 WTO, FTA 규범으로 지금 이제 세상이 돌아가는 그건 당연히 기본적으로는 있는 것이지만 그것보다는 이제 어떻게 보면 안보라는 이슈. 이게 원래로 하면 국제통상법에서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예외적인 내용이었었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안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현재 미국이라든지 EU에서 상당히 원칙적인 내용으로서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각국의 일방적인 정책이 상당히 지금 모든 것들을 삼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보뿐만이 아니라 기존의 WTO, FTA 규범에서는 무조건 시장을 개방하자. 싼 물건을 사오자. 이것에 초점을 맞춰줬다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이제 안보적인 측면을 고려를 하면서 조금 더 비싸더라도 안전한 곳에서 물건을 사겠다. 좀 더 비싸더라도 우리 내수에서 어떻게든 선택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중국에 대한 견제가 강화되고 있던 참에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지금 러시아에 대해서 경제 제재가 상당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중국의 경제적 부상 여기 뭐 위에 써놓은 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갈등.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이 사태로 인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또 커플링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서방을 위시로 해서 이제 또 여기서는 또 이 진영대로 그래서 이제 이전에 마치 신냉전처럼 이렇게 경쟁 구도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사태가 좋은 것은 아니죠. 이제 선택을 강요받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이 같은 경향은 상당히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같은 국제 정세가 각국의 법률에 영향을 미치고 또 이같이 만들어진 국제 법률 등이 또 국제 정세와 국제 정치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구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은 법적 리스크라고 생각을 하시고 항상 이 같은 국제 법률을 하지만 항상 국제 정치라든지 경제를 항상 모니터링하면서 방향이 어떻게 될 것인지 항상 예측을 하고 이에 따라서 항상 급변하는 법적 리스크를 이제 관리를 하셔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전에 대한상의에서 저희가 했던 세미나를 보셨던 분들이라면 이미 이 내용은 제가 했었는데요. 제가 세미나 자료이지만 제가 상당히 좀 자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이 세미나 자료를 읽으시면 되고,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포인트, 그다음에 좀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이제 금융 제재를 러시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 게 이전에 푸틴이 돈바스 지역 독립 승인을 했었을 때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이제 그때는 또 새로운 행정명령까지 공표를 하면서 뭔가 뭐 이때만 해도 뭐 옛날에 크림반도 합병 때 했던 수준 그 정도로 해서 그냥 경제 제재가 그렇게까지 뭐 심하진 않았다. 예, 그냥 그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이때는 그렇게 뭐 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튼 이것도 그때였는데 이때도 이제 기존의 행정명령 하에서 이제 과거에 했던 경제 제재를 조금 더 강화를 하는 수준이었었죠. 그래서 이제 이때는 VEB 은행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러시아에서 이제 5대 은행, 뭐 10대 은행 이런 데는 아닙니다. 상당히 큰 은행이긴 하지만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이때만 해도 러시아에서 기존의 크림반도 때 선례도 있었고 이번에 그렇게 강력하지 않는 것을 보고 아마 이제 며칠 뒤에 바로 전격적으로 이제 자신감을 얻고 분명 중국과도 무슨 얘기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공습을 시작한 것이 아닌가라고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때 이제 좀 중점적으로 볼 것은 이전에는 러시아 연방중앙은행의 1차 시장에 대해서 참여를 제한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2차 시장으로 확대됐다. 이게 이제 그때 상당히 조금 중요한 내용이었었죠. 아무튼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이제 뭐 이건 저희랑 관련된 건 아니지만 미국에서 이제 경제 제재 수위를 살짝 높이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본인들의 동맹국인 유럽인들에 대해서 2차 제재를 부과를 했습니다. 노르드 스트림 2 프로젝트에 대해서 계속 관여하는 독일인이라든지 스위스 기업에 대해서 제재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살짝 맛보기를 보이고 있다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전면적인 금융 제재가 이게 이제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당히 강력한 경제 제재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이 신속하게 바로 그 다음 날 바로 전면적으로 경제 제재를 부과를 했습니다. 이때 수출 통제랑 금융 제재 두 분야에서 다 바로 제한을 가했죠.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이제 기존의 행정명령의 기초에서 상당히 다양한 금융 제재를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원래로 하면 이제 옛날에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했을 때는 경제 제재 내용이 상당히 산업 스페시픽해서 좀 상당히 분야 제한적이고 그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강력한 내용에 대해서는 포함이 되지 않았고요. 제재 대상자도 선정에 있어서 좀 그랬었고 그때 뭐 루자리라든지 상당히 큰 기업들이 포함이 됐지만 다 예외로 허가를 내줬었죠. 그래서 이제 아무튼 그런데 이번에는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상당히 심상치 않습니다. 근데 이것은 아마도 미국이 지금 여기서 러시아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이전의 크림반도처럼 약하게 할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중국이라든지 이란이라든지 이런 곳에 대해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더욱 강력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미국은 현재 금융 제재를 상당히 강력하게 했다. 금융 제재 내용이 상당히 다양한데 어떻게 보면 미국의 원칙적인 금융 제재 내용이자 상당히 강력한 내용이 바로 자산 동결. 입니다. 그리고 자산 동결을 하는 제재 대상자를 SDN 리스트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제재 대상자라고 하면 SDN 리스트지만 SDN 리스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튼 러시아 주요 금융기관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자산 동결이라는 조치를 하고 이들의 목록은 SDN 리스트에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재 대상자는 바로 러시아에서 두 번째로 큰 은행의 VTB 은행, 그다음에 뭐 쭉쭉쭉 이렇게 해서 상당히 큰 은행을 자산을 동결을 해버리죠. 이렇게 되면 이들은 이제 어떠한 금융 거래를 만약에 달러화로 한다든지 그다음에 달러가 아니라도 아무튼 이제 금융 거래를 만약 미국인에게 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경우에는 자산을 바로 오팍해서 동결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자산을 묶어버려서 미국의 계좌에다가 별도로 보관을 해서 아예 그 돈을 쓸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가장 강력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금융 제재에서 이제 또 여러분들이 눈여겨 보셔야 될 게 제재 대상자 목록을 보셔야 된다라고 했는데 제재 대상자 목록만 보셔서는 안 되고 제재 대상자 목록에는 없더라도 만약에 거래하시는 그 기업이 있으면 그 기업의 지분 구조를 보시고 그 지분 구조 내에서 제재 대상자로 이제 지정된 사람이 50% 이상이 있다라고 하면 그 그룹은 제재 대상자에 포함이 안 돼 있더라도 제재 대상자로 간주됩니다. 이것이 상당히 그래서 아무튼 미국의 금융 제재는 모호성, 그다음에 이렇게 확장성, 그다음에 역외 적용성 이것 때문에 상당히 엄청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되면 자금이 동결된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번엔 또 새로운 또 제재 내용들을 많이 추가를 했죠. 그다음에 한 게 환거래 및 대리지불 계좌 제재입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옆에다가 SDN 리스트, 캅타 리스트 이런 거를 써놓은 게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요 제재 대상자는 여기 가서 보셔야 되고 이 제재 대상자는 요 목록에 가서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캅타 리스트라는 곳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달러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미국 금융기관 내에 환거래 계좌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되죠. 이것이 없다는 것은 결국 달러 거래를 못하는 거고 이것은 결국 국제금융거래 시장에서 본인 은행은 거의 뭐 효용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 또한 상당히 강력하지만 하지만 자산 동결 수준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자산 동결이라는 SDN 리스트 말고는 그냥 여기서 금지한 내용 위주로 금지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에 바로 러시아 최대 은행 1위 은행인 스베르방크가 포함이 됐습니다. 스베르방크 및 자회사. 그다음에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50%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금융기관은 스베르방크 및 그 자회사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자신들이 환거래 계좌를 폐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넘어가 보시면 이제 또 다른 다양한 제재 내용을 한 게 이제 여기서는 이번에는 Non-SDN Menu-Based Sanction List라는 것을 세다가 또 러시아 금융기관이라든지 이름을 다 등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신규 뭐 채무라든지 투자 관련 거래를 다 금지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많은 기업이나 기관에서 저한테 이거 Non-SDN Menu-Based Sanction List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이거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메뉴처럼 근거 법령에서 이건 원래 이전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카사라는 법률에서 처음에 유래된 건데 근거 법률이라든지 이런 데서 대통령은 뭐 이런 사람에 대해서 아까는 제재하는 내용이 딱 명확하게 적혀 있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에 대해서 대통령이 마치 메뉴처럼 이 메뉴 중에서 선택해서 아무거나 부과를 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메뉴 베이스드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메뉴 중에서 이제 대통령이 신규 뎁트 이퀴티 관련 거래를 금지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미국 SDN 제가 일단 먼저 보여드리면 여기서 일단 설명해드리면 요것들을 다 보셔야 됩니다. 제가 여기 링크를 걸어놨는데 SDN 목록은 저기 가서 체크를 항상 하셔야 됩니다. 이게 거의 뭐 요새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Non-SDN 목록은 자산 동결은 아니지만 뭔가 자산 동결까지는 아니지만 어떤 특정한 뭔가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람입니다. 저기 보시면 저거를 지금 미국에서 유지를 하고 있고 러시아와 관련해서는 지금 제가 노란색 표시한 저 목록을 항상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밑에 보시면 Non-SDN Menu-Based Sanction List라는 것이 있죠. 네. 그래서 이런 목록에 가셔서 일일이 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전체를 아우르는 목록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고 미국에서 설명을 하기는 우리가 Non-SDN 목록에 있는 사람은 SDN 목록에도 있어요라고 원칙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정작 살펴봤더니 그게 아닌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일일이 확인을 하셔야 되는 좀 귀찮음이 있다라고. 또 그런 또 귀찮음이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저가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있는 것이죠. 아무튼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개인에 대한 제재 대상. 개인은 보통 SDN 리스트에 등재됩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 러시아 올리가시라든지 뭐 푸틴도 등재가 됐죠. 이것도 상당히 뭐 강력한. 하지만 이제 푸틴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미 크림반도 침공 이후 미국이 이제 금융 제재 하는 것을 보고 상당히 재산을 많이 미국 금융기관으로부터 뺐다고들 들리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제재 대상자를 지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아무튼 이제 오늘 기억하실 거는 요거를 항상 들어가서 봐야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 기업이 이제 하는 내가 거래하는 기업 이제 해외 기업의 SDN 목록에 있는지 아니면 그 관련된 금융 거래를 하는 금융기관에 혹시 SDN 리스트에 있는지 SDN은 없지만 내가 거래하는 기관이나 금융기관이나 이런 곳들이 지분구조상 SDN 리스트 목록에 있는 사람이 뭔가 주식을 50% 이상 가졌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상당히 좀 어려워졌다라고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또 되게 또 어려운 점 하나는 얼마 전에 대북제재 대상자라는 것을 발표를 했는데 대북제재 대상자로서도 러시아인들을 싹 지정을 했죠. 그래서 아무튼 미국의 제재가 지금 상당히 광범위적으로 러시아를 포커스하고 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보시면 벨라루스에 대해서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께서 제가 이제 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럼 금융 제재를 왜 아셔야 되냐라고 하면 금융기관은 당장 미국으로부터 오팍 처벌을 받게 되죠.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것은 다 미국의 1차 금융 제재이고
여러분들께서 뭐 워낙 잘 아시는 2차 금융 제재는 뭔가 외국인에 대한 것, 1차 제재는 미국인에 대한 것 이렇게 딱 도식화를 하시는데 그렇게 생각을 뭐 하시는 것도 그렇게 틀리진 않은데 그건 좀 반쯤 맞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 1차 제재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이제 미국에 제가 이제 앞에서도 이제 아마 읽으시면 제가 다 여기다가 이제 써놓은 게 뭔가 뭐 이렇게 뭐 위반의 야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빨간 표시를 해놨습니다. 미국에서 이렇게 금융 제재를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이것을 역외 적용을 하도록 확대를 해야 되는데 그 확대하는 방안 하나가 바로 미국인에 대해서 위반을 외국인이 야기했을 경우 우리 순진한 미국 금융기관을 너희가 사용해서 우리 금융기관이 위반하게 만들었다라고 해서 이제 외국 금융기관들을 바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처벌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제 미국에서 설명은 달러 거래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해라라고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모든 외환 거래가 달러로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기본적으로 외환 거래 자체를 상당히 유의해야 된다. 만약에 이것을 유의하지 않고 거래를 했을 경우 금융기관에 같은 경우는 바로 오팍 처벌을 받게 되고요. 우리 금융기관이 아닌 일반 기업 같은 경우는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괜찮으냐? 아니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자살인이 동결돼 버리면 그 돈은 아예 움직일 수가 없게 그냥 오팍이 그냥 고이 모셔놓게 됩니다. 그러면 돈을 주지도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기업들이 돈을 보낼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 위험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금융제재 내용에 대해서는 잘 생각을 하셔서 어쨌든 돈을 주지도 받지도 말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요 뒤에는 제가 상당히 보시다시피 빽빽하게 써놨죠. 다 여러분들 이제 참고하시라고 다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보시면서 이제 뭐 내용은 뭐 주로 보시면 되겠고요. 아무튼 기본적으로 미국에 대한 제재이기 때문에 뭐 금융거래가 뭐 예컨대 뭐 러시아산 원유 가스 수입 뭐 이런 금지는 어쨌든 미국으로 수입을 금지하는 거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 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 중앙은행에 대해서 거래를 금지했다. 뭐 이런 것도 상당히 국제 경제적으로 지금 상당히 중요하지만 뭐 우리 기업들이 뭐 막 자세히 아실 필요는 없다. 하지만 이로 인해서 상당히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이제 국제 경제 그다음에 이제 원유 가격 이 모든 것들이 상당히 영향이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각 영향에 대해서 분석을 하시고 향후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서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거 결정하심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요것은 이제 또 일일이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앞에서 제재 대상자랑은 거래하시지 마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은 이렇게 하면서 항상 제너럴 라이센스라는 것을 발급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허가가 되는지 지금 벌써 제가 요 작성할 때에 지금 만들어진 제너럴 라이센스만 해도 지금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건 지금 뭐 거의 뭐 막 폐지되고 없어지고 개정되고 생기고 막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도 계속해서 보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제 또 여기 계속 보시기 힘드시면 이제 또 제가 도와드릴 수도 있겠죠. 아무튼 예외적 허가도 항상 보셔야 된다. 그다음에 제재 대상자 목록도 항상 보셔야 된다.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또 상당히 뭐 중요하지만 다들 아시는 뭐 스위프트 제재. 이것은 EU 제재로 들어가죠. 하지만 이건 이제 금융기관에서 퇴출한다. 하지만 이제 러시아 1위 금융기관은 빠졌죠. 그렇기 때문에 대상 금융기관이 이제 거의 러시아 금융기관의 이제 자산에서 거의 뭐 한 30% 내로 정도 이제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에 대해서 큰 타격을 입히긴 하지만 뭐 그렇게까지 심각하지 뭐 심각은 하지만 아무튼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아무튼 인플레이션이 이제 문제인 거죠. 아무튼 이제 그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랑은 이제 그래서 스위프트 제재 대상자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거래는 이제 거의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 제재도 이제 공동선언을 발표를 해서 이제 앞으로 이렇게 추가가 될 것이고요. 또 어제도 또 미국에서 또 추가 제재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거의 뭐 생션이 이제 모든 것을 덮었다. 그래서 이제 생션에 대해서 항상 모니터링을 하시면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금융 제재 관련해서 이제 우리 기업은 무엇을 그러면 체크를 해야 되냐? 제가 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각 거래선에서 SDN 제재 대상자라든지 SDN 제재 대상자가 아니라 제가 아까 뭐 캅타 뭐 각각 이름을 말씀드렸죠. 각각 제재 대상 거기랑 뭐 거래를 하는지 거래를 하신다면 이게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 그다음에 미국에서 지금 이제 뭐 그래서 이제 아까 다 말씀드린 거고요.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뭐죠? 제재 우회할 생각하지 마라. 미국에서 지금 엄격하게 집행을 하겠다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내에서는 지금 뭐 미국 뭐 법무부 주도로 지금 태스크포스까지 만들어졌고, 특히 중국에 대해서도 지금 중국 보고 제재에 동참하라고 하면서 하는 얘기가 너희 통해서 제재 우회될 경우에는 우리가 너희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혹시라도 의심되는 거래에 관여하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또 유의를 하셔야 되고, 러시아뿐만이 아니라 중국, 이란이라든지 뭐 이란은 거의 거래는 많이 안 하시겠지만 중국에 대해서 특히 유의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뭐 특히 뭐 암호화폐라든지 뭐 제3자, 뭐 쉘 컴퍼니 이런 거 통해서 거래가 막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재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의심이 되면 체크를 항상 저희랑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아무튼 이제 정확한 내용을 숙지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부적으로도 이제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구축하고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등 뭐 이런 것도 하셔야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최신 제재 내용에 대해서 직원 교육 등도 하셔야 되겠고, 금융기업 이제 금융기관들은 이게 워낙 뭐 처벌 대상이 되다 보니까 한데, 이제 우리 일반 기업들은 약간 이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등에시하실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상당히 어쨌든지 지금 뭐 이런 자금을 주고받고 이거 자체가 문제가 되니까요. 못 받는, 그러면 이건 결국에는 거래 위반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다 연결이 되니까 이것에 대해서도 유념을 하셔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신규 수출 통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수출 통제는 이제 앞에와 달리 이제 물건을 이제 과연 팔 수 있는, 우리가 팔 수 있느냐의 문제인 거죠. 수출 통제는 이미 각 기업에서 워낙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제 상당히 이제 광범위하게 된 거는 이제 러시아와 관련해서 이제 수출 통제 범위가 늘어난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이제 여기 써져 있는 게 이제 원칙적인 내용인데, 미국 BIS 허가를 받아야 되지만 상당히 허가 예외, 허가 면제되는 게 많았죠. 그래서 뭐 거의 뭐 원칙적으로 뭐 EAR99라든지 뭐 이런 뭐 그냥 일반 소비 제품목 이런 것들은 당연히 뭐 미국에서 이거에 대해서는 크게 건드리지 않고 뭐 거의 뭐 이제 평화롭게 진행이 됐는데, 이제 그런 시대가 이제 거의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면 이제 뭐 기존의 내용은 이제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이제 이번에는 이제 과연 어떤 문제가 있을까? 그래서 이제 일단 대한민국의 대러 수출 품목을 보시면 뭐 승용차, 자동차 부품, 합성 수지 뭐 등등등, 화장품 등등, 화학기계 이렇게 해서 이제 많이 들어가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 미국에서 대러 제재에 대해서 상당히 강화함에 따라서 이런 우리나라의 대러 주력 수출 품목이 지금 다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뭐 화장품이라든지 뭐 의자 같은 경우도 지금 당장 사치제에 대해서도 이제 뭐 수출을 하는 것을 지금 거의 뭐 금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아무튼 이제 전방위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부분을 봐야 되냐? 허가 대상 품목이 확대됐다. 이전에는 EAR 99 품목이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미국에서 뭐 별로 뭐 문제 없겠네라고 해서 허가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던 품목에 대해서도 지금 허가가 전면적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ECCN에서 가운데 구자 들어가는 품목이 이전에는 거의 제재 수출 허가가 필요 없었던 품목들인데, 이제 이번에 거의 대폭 들어가게 됐죠. 이제 그냥 미국에서 러시아로 수출할 경우에는 거의 이 카테고리 내에 들어가는 품목은 지금 다 허가를 받아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허가를 받아라 하면 그럼 허가를 그럼 잘 내주냐?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됐냐 하면 허가를 신청하면 이제 거의 원칙적인 거부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허가를 신청을 해야 되는데 허가를 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예외적으로 이제 허가를 해주는 품목은 이제 뭐 케이스별로 이제 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저렇게 해놨습니다. 하지만 저건 상당히 제한적인 것이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주력 수출 품목인 CCL 3에서 9 카테고리에 속하는 우리 주력 품목들은 이제 다 러시아로 수출할 경우에, 그 다음에 러시아 내에서 만약에 공장을 만들어서 운영하셔서 러시아 내에서 러시아 내로 이전하시는 경우에도 수출 허가를 다 받으셔야 됩니다. 이러한 좀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가 바로 D5 국가에 들어가게 됐죠. 이것은 여기 쭉쭉쭉 가시면 이제 미국에서 수출 통제 체제 자체가 이제 국가별로 관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A, B, C, D 국가가 있었고, 이제 처음에는 이제 거의 뭐 미국에서 이제 뭐 정부 쪽에서 흘려나온 소문이 이제 러시아를 E 국가로 넣겠다라는 소문도 엄청 무성했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냥 D5, 그냥 D에서 5관왕을 그냥 다 주는 그렇게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E로 돼버리면 드미니미스
규정 자체가 달라지는데 뭐 그건 아니고 이제 D 국가의 경우에 좀 제한이 있긴 하지만 드미니미스 25%는 계속 유지가 되고요. 뭐 군수품 일부 그런 품목에 대해서 이제 좀 조정이 되긴 하는데 이제 그것은 이제 뭐 우리 기업들이 아무튼 뭐 이런 뭐 군수 품목 뭐 파시는 거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다시 이렇게 가서 보면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수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게 많아졌는데 심지어 허가도 해주지 않는다. 이렇게 되었고 이제 러시아도 이제 D5까지 돼서 이제 D 국가가 되었다라고 아시면 되고요. 그렇다 그다음에 이제 이전에 대한상의 세미나를 할 때는 제가 참 그 복도 없게도 여기 신규 대러 FDPR이 우리나라가 면제가 되기 전에 설명을 드려서 요거를 이제 저도 상당히 새로운 내용이라서 이해를 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약간 이제 요거 설명 위주로 해서 드렸거든요. 이제 이게 워낙 새롭게 들어가고 그때도 막 기업들에서 또 거의 막 너무 놀래서 막 너무 문의가 많이 와서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요 부분은 이제 대한민국이 미적용 바로 세미나 한 그 다음 날 이제 미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오늘은 그래서 요 세미나에서는 다행히 이제 모르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면제 대상국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본 수출 통제 추가된 내용은 벨라루스에 대해서도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가 수출 통제 뭐 내용 추가한 게 뭐 우크라이나 뭐 크림반도라든지 이번에 돈바스 지역으로 이제 뭐 미국산 품목 수출 못하게 한 거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의 산업 부문별 제재 목록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뭐 이런 내용. 그래서 이제 뭐 러시아 대상 품목 이렇게 해서 저것들은 다 뭐 러시아 심해에서 뭐 가스, 원유, 뭐 탐사 관련해 가지고 물건 파는 거 못 팔도록. 그렇다면 이제 저거 혹시 뭐 우리나라에서 뭐 수출하시는 거가 있으면 이제 하고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뭐 러시아로 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이제 저것들은 이제 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아예 HS 코드까지 다 미국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치품 제재 추가.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우리나라가 상당히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수출을 하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좀 타격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사치품까지 그래서 완전 소비재죠. 이것은 이제 이 부분까지 이제 러시아로 이제 좀 파는 것이 힘들어진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여기 보시면 오팍 SDN에 등재된 러시아인 그렇다면 수출 통제가 어떻게 보면 앞에서 본 금융제재랑도 다 맞물리는 거죠. 아까 오팍에서 제가 아까 SDN 리스트 금융거래 조심하세요라고 한 게 지금 수출 통제에서도 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요 물건을 팔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가 빨간 표시한 내용 나중에 이제 뭐 업무하실 때 요 위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다면 이제 엔티티 리스트라는 거 이거 뭐 워낙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이 사람들한테는 그냥 수출하지 말라는 거죠. 그냥 EAR 대상 품목이면 뭐 통제 품목 이런 거랑 상관없이 아무튼 소비재든 뭐든 요 엔티티 리스트 얘네들한테는 물건을 그냥 팔지 말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종 이 사람들한테 파는 거 이런 거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되고 뭐 최근에도 뭐 막 99명 등재하고 아무튼 엔티티 리스트는 계속 바뀌니까 엔티티 리스트를 항상 확인을 하셔서 이들에 대해서 혹시라도 물건이 팔리는 게 없는지에 대해서 하셔야 되고 또 이제 최종 용도 확인은 계속 엄격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종 용도 같은 경우에는 특히 내가 파는 그 용도만이 아니라 최종 사용자가 이제 혹시라도 이런 용도로 사용할 위험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뭐 안 경우에는 이제 팔지 말아라고 하고 있죠. 안 경우 하지만 이 안 경우라는 것이 알 수 있었던 경우, 알 수 있었던 경우인지는 판단은 BIS가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Know Your Customer Guidance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제 여기서 적혀 있는 가이드라인대로 이제 최선의 듀 딜리전스를 해라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좀 더 이제 엄격하게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리스트 어디서 확인하시면 될지에 대해서 제가 다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항상 최신 명단 확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수출 통제 관련 우리 기업 체크리스트, EAR 적용 대상인지 뭐, 그다음에 뭐 품목이라든지 이제 복잡한 내용 이제 전반적으로 다 하셔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고객 관계 다 확인하셔야 되고 최종 이제 용도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뭐 내부 컴플라이언스라든지 모니터링은 잘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대러 이제 경제 제재라고 우리가 했을 때 과연 지금까지 어떤 내용인지 그다음에 특히 우리 기업들이 어떤 데 포인트를 주셔서 보셔야 될지를 위주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러시아의 이제 카운터 생션에 대해서도 좀 많이 아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저희 나라가 러시아로부터 상당히 많은 원자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러시아에서 어떠한 경제 제재를, 특히 우리나라는 비우호국으로 지금 지정이 됐죠. 비우호국에 대해서 특히 어떠한 경제 제재를 러시아가 또 가하는지에 대해서도 내용을 아셔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수입을 함에 있어서 어떤 전략을 세우시고 어떤 위험이 있을지, 또 러시아에 투자를 한 우리 기업들은 또 어떤 위험이 있을지에 대해서 또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는 이제 저희가 요거 관련해서 저희 뉴스레터를 내보냈었는데요. 요 기본적인 내용은 제가 링크를 달아놨으니 또 가서 보시고요. 특히 이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이제 정확한 내용은 이제 러시아 변호사라든지 또 이제 저희가 이제 접촉을 하는 미국 이제 로펌의 또 이제 러시아 담당자들을 통해서 저희가 항상 이제 뭐 정보를 드릴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뭐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접촉을 해서 이제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금 상당히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바로 여기 외국 기업의 국유화 법률안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게 상당히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대기업들이, 근데 이것은 이제 대기업 대상입니다. 예, 거의 뭐 러시아 기준으로 장부 가격이 얼마 이상, 뭐 100명 이상 뭐 고용을 한 기업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제 상당히 대기업들 위주로 되어 있고요. 이 법률안이 지금 러시아 지금 스테이트 두마에서 지금 아마 심사 중인 걸로 알고 있고 아직까지 통과는 안 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상당히 러시아에 투자를 많이 했었죠. 그런데 이제 이들이 만약에 이제 러시아 영업 중단하고 나오는 경우에는 이제 거의 이제 법정 관리를 통해서 제3자에게 이 영업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거의 국유화에 맞먹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경우에 우리의 투자자들, 우리 기업들은 과연 어떻게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 지금 그러면 이런 것까지 지금 다 고민을 하셔야 되는 시점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시면 이제 어쨌든 이제 러시아의 제재 내용에 대해서도 잘 파악을 하셔야 되고, 특히 이제 러시아에 투자한 우리 기업들은 이제 당장 어떻게 그러면 우리 투자자 보호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당장 알아보셔야 됩니다. 다행히 러시아랑 우리 정부 간에 이거는 구소련이랑 체결했던 거긴 한데 지금 조약 승계돼서 지금 계속 발효 중입니다. 한 러시아 간의 투자 보장 협정을 통해서 이제 우리나라 투자자에 대해서 러시아 정부는 일정한 보호를 해야 되는데 그게 위반되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ISD라는 또 강력한 무기가 있죠. 하지만 ISD 제기를 하는 것이 힘들다면 또 우리 정부에 대해서 요청을 한다든지 러시아 정부와의 직접 협상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이제 해결 노력을 이제 좀 미리미리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과정에서도 필요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보셔야 된다. 그다음에 또 갑자기 이제 또 여러분들께서 왜 또 뜬금없이 미국의 대중국 경제 제재라고 하셨는데,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결국에는 미국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대러 제재를 상당히 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미국과 EU는 진짜 타겟은 중국인 거죠. 이제 중국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야 너희도 자칫 잘못하면 우리 이 정도까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더더욱이 지금 미국에서 지금 대중국 경제 제재도 지금 강화해서 집행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만 보실 게 아니라 대중국 제재에 대해서도 지금 함께 상당히 엄격하게 컴플라이언스를 하시면서 보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대러 제재 있기 전까지 미국의 경제 제재 핵심은 대중국 제재였었죠. 작년만 하더라도 미국에서 상당히 다양하게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이제 경제 제재를 부과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미국의 대중국 금융 제재는 어떻게 보면 차이니즈 밀리터리 컴퍼니즈 섹션스라는 것이 이제 작년 초에 통과가 됐습니다. 이것은 이제 미국인으로 하여금 이제 중국 투자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 관련해가지고 뭐 증권 등등등 사지도 말고 팔지도 말아라라고 해서 제재 대상자를 등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또 이 제재 대상자는 NSCMIC 리스트라는 데 가서 또 확인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산 동결하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SDN 리스트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여기 가서 목록을 확인을 또 하셔서 이들과 거래하는 게 있는지, 아니면 내가 거래하는 기업의 주주가 50% 이상이 또 여기 등재된 것인지 면밀하게 보셔야 되겠죠. 그다음에 또 이거 말고도 이제 홍콩 관련해서 또 제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중국 금융제재 핵심은 요 프로그램들이다. 그래서 이제 오팍은 지금까지 거의 10,000명 이상 중국인들을 이제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앞으로 좀 중국에 대해서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중국에 대해서도 또 수출 통제도 상당히 많이 했죠. 아까 앞에서
봤던 거는 미국이 상당히 원칙적인 수출 통제 내용에 대해서 러시아에 대한 특칙을 만들었었죠. 그런데 중국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는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냐? 아까 말씀드렸던 엔티티 리스트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중국 기업들을 많이 등재를 시킴으로써 엔티티 리스트를 통해서 계속 관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엔티티 리스트에 들어가면 이제 여러분들 기업들은 물건을 여기다가 팔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전에 봤던 화웨이 제재도 결국 엔티티 리스트에 화웨이를 잔뜩 올렸었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뭐 AI, 퀀텀 컴퓨팅, 드론 생명과학 뭐 이런 데 하는 기업들을 또 계속 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중국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하는 것은 중국의 정부 주도로 상당히 신기술에 대해서 중국이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신기술 위주로 계속해서 엔티티 리스트는 올라갈 것이다 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엔티티 등재자에 대해서 BIS 허가가 필요하니까 등재자 리스트는 아까 공유드렸던 링크 통해서 계속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말고도 이제 이것은 딱 경제 제재, 수출 통제라는 것은 딱 분야에 한정된 거고, 근데 미국은 상당히 전방위적으로 중국에 대해서 무역 제한 정책을 했고 이제 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그게 어떤 게 있는지 대표적으로 보여드리면 외국 기업 책임법이라는 것을 해서 이제 미국의 PCAOB라는 곳에 이제 미국이 생각하는 상당히 이제 미국의 기준에서 이제 미국의 기준에 따른 어떠한 이제 감사를 받지 않는 이제 중국 기업의 상장을 폐지하겠다라는 거고, 여러분들도 엄청 많이 들으셨을 위구르 강제노동법이라는 것도 통과가 됐죠. 그래서 지금 당장 이제 위구르 강제노동법은 이제 좀 시행이 될 것이고, 이제 이것은 미국으로 수출을 하는 기업들은 이것에 대해서 특히 우리 기업들이 중국 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거기 물건 공급받아 가지고 수출을 하면 이게 다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도, 그다음에 이제 수출 관련 내용에 대해서도 항상 이제 상의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하원에서,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미국이나 EU에서 이제 상당히 중국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는 게 뭐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냥 기업들끼리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중국을 봤더니 국가 위주로 저렇게까지 성장을 시켰다. 그러면 우리 기업들이 상당히, 그럼 옛날에는 어떻게 보면 WTO나 FTA 규범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야, 볼 조금 주지 마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처벌을 통해서 그 나라를 못하게 하는 방식이었다면, 그게 안 통하니까 이제는 어떻죠? 이제 미국에서 이제 그냥 우리도 그러면 똑같이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하원에서 컴피치 액트 엄청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요거하고 상원에서 지금 통과된 저거죠. 저게 다 어떻게 보면 중국 견제법안이라고 다들 말하죠. 그래서 저걸 통해서 국내적으로 엄청난 기술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이제 무역법 관련해서도 상당히 개정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전방위, 그리고 이제 저것이 이제 또 미국의 전반적인 경제 정책이라든지 이런 내용도 상당히 많이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아태 지역의 전략까지도 다 포함하는 엄청난 광범위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지금 상하원에서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지금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조율 중인데, 이제 어떻게 될지 이제 계속 지켜보면서 이제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원에서 이제 또 어떤 법안을 통과를 했죠? 슬레이브 프리 비즈니스 서티피케이션 액트라는 것도 발의를 했습니다. 이것도 강제노동 관련해 가지고 이제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또 무엇을 미국이 보고 있냐? 또 히토류 관련해서 공급망이 너무 중국에만 되어 있다라고 해서 이제 히토류를 어떻게든 미국 내에서 이제 채취 가공하도록 하는 또 법안도 발의돼 있습니다. 이렇듯 지금 미국에서는 대중국 무역 제약 정책이 어떻게 보면 지금 제재만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강범위하게 되고 있다라는 것을 좀 아셔야 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미국 의회에서는 또 엄청난 법안들이 쏟아지고 있죠. 그렇다면 이제 2022년도 국제경제통상 동향 및 전망,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큰 동향 안에 포함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동향은 어떤 내용이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또 이것을 아셔야지 우리 국제 업무를 하시는 이제 법무팀 분들께서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것을 주목을 해서 좀 더 봐야 된다, 이런 흐름을 잡으실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방향에 대해서 일단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시간 관계상 제가 어쨌든 이런 방향 위주로 크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여기 적혀 있는데 보시면 이제 4월 13일에 또 뭔가가 있을 것 같죠? 예, 요때 이제 제가 요런 어떻게 보면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 것을 기초로 해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그때까지의 또 업데이트 내용을 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4월 13일에 또 이제 저희 또 세미나를 요거 관련해서 할 건데 그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제재 내용에 또 어떤 내용이 업데이트 됐는지 그 제재 업데이트 내용 제공을 하나 해드릴 거고 이런 관전 포인트를 가지고 이제 각각 내용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예. 그럼 이제 오늘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3월 달에 발표가 됐고 이미 이제 상당히 이제 많이 분석이 된 자료이긴 한데요. 간단히 보겠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이제 무역 정책 아젠다를 발표를 했는데 과거에는 무역 정책이라고 하면 상대방 시장을 개방하고 우리도 개방을 해서 싼 물건을 많이 사고 이런 것들이 위주였다며 이제 그렇지 않죠.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의 무역 정책은 그 자체가 아니라 수단적이 되어 버렸습니다. 미국의 이제 내부의 어떠한 정책을 더 돕기 위한 그런 강제 수단으로 어떻게 보면 좀 변모해가고 있는데 이런 경향은 계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그다음에 이제 이 같은 경향은 EU에서도 보이고 있는 등 어떻게 보면 이제 전 세계에서 상당히 좀 강력한 이제 좀 뭐 그런 표현을 쓰고 싶진 않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이제 뭐 좀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되는 이제 그런 큰 시장을 가진 이제 국가들이 이런 경향이다라는 것은 좀 알아야 되겠죠. 미국에서 지금 이번에 무역 정책을 하면서 가장 강조한 게 워커 센터드 트레이드 팔러스입니다. 그럼 결국엔 미국이 이걸 통해서 뭘 하고 싶은 것인가? 결국 노동권을 우리만 높였더니 어떻게 되죠? 물건값만 비싸지는 거죠. 그렇다면 다른 나라 노동권도 끌어올려야지 가격 경쟁력이 있겠다 싶어서 이제 다른 나라의 노동권에 대해서도 미국이 이제 너희 노동권도 끌어올려라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USMCA 라는 나프타를 개정한 이제 협상이 있는데 거기서 상당히 노동 챕터가 강력해졌습니다. 거기서 환경 노동 챕터가 강력해졌는데 지금 그 수준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높은 수준의 노동 규범을 이제 개정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죠. 그렇다면 USMCA 강력히 집행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가 만약에 미국 시장을 바라보고 멕시코로 사업장을 이전한 곳들은 지금 당장 USMCA 적용 대상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강력한 집행이 되기 때문에 바로 집행을 받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RRM이라고 이제 멕시코 내에서 이제 그런 사업장에 대해서 이제 노동권을 강력히 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 이런 거 실제로 미국이 강력하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셔야 될 거고 그다음에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강제노동에 대해서도 미국에서 이걸 가지고 상당히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강제노동으로 엄청난 헐값으로 물건을 만드는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미국에서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뿐만이 아니라 지금 다른 법안들까지도 올라와서 지금 강제노동 관련해서는 상당히 대응이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중국의 사업장을 가지고 업무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 강제노동 관련된 법률은 당장 바로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법, 미국법, 뭐 국제법,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나라법, 국제법만 지키면 된다? 이제 그렇지 않죠. 이제 거의 미국법도 우리가 글로벌 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거의 미국법도 그냥 국내법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팔로우를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미국이 뭐라고 했죠? 저탄소화, 환경 관련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GSSA 이거 상당히 핫한 이제 글로벌 스틸 어레인지먼트라는 것을 해서 여기서 글로벌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요즘 통상 문제는 어떻게 보면 미국이 본인이 이제 하고 싶은 분야를 딱 찍어가지고 이제 협상 상대국과 거의 뭐 어떤 나라를 타겟팅을 하면서 약간 진영 간 나누면서 이제 새로운 내용을 들고 들어오는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이 옛날 마냥 FTA라든지 WTO 체제하였으면 차별적이기 때문에 도입을 하기가 힘들었었을 내용이 상당히 새로운 내용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EU랑 지금 협상을 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들도 들어오게 할 것이다라고 하고 있고 우리 같은 경우는 상당히 큰 시장인 중국, 그다음에 이제 미국 이렇게 사이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켜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또 요새 중요한 게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죠. 여기서도 상당히 좀 새로운 규범들이 많이 들어올 거고 결국에는 이제 인프라 결국 이게 이제 명시적으로 거의 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중국의 1대1로에 대응해서 거의 아세안 지역의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도 상당히 하고 여기 뭐 다양한 내용 기존의 통상에서는 거의 많이 다루지 않았던 어떻게 보면 기존 통상에서는 예외적이었던 환경, 뭐 노동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불지속 그다음에 이제 기존 협정의 또 환경 기준도 집행을 강력하게 하겠다 해서 USMCA 멕시코에 사업장을 둔 우리 기업들은 바로 타격을 받게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농업
수출을 보장하겠다. 이게 상당히 우리나라는 이제 농업을 되게 강력히 보호하고 SPS라든지 그런 것도 강화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미국에서 상당히 추가적인 요청을 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또 농업 부문에서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서플라이 체인 회복력에 대해서 이제 또 강화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죠. 핵심 분야 미국에서는 반도체, 배터리, 핵심 광물, 이제 의약품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것에 대해서는 중국의 공급망 의존하지 않고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의존을 하지 않고 이제 자국산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고 아니면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에서 투자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공급망을 이제 미국으로 좀 돌려라라는 것이죠. 이 또한 우리나라가 계속 좀 봐야 되는 공급망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진영간으로 이제 나뉘어서 어쨌든 아닙니다. 예, 이것은 이제 미중 간의 이제 관계를 이제 다시 재정립하겠다. 이전에 1단계 협상이 지금 이제 미국에서 이제 거의 실패했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 미국에서 어떠한 중국에 대해서 추가적인 요청을 하고 또 이제 이게 잘 안 되면 이전에 트럼프처럼 어떻게 이제 서로 이제 제재를 하면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제 이게 수출 환경이라든지 더 어려워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봐야 됩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미국 보고서에서 이제 바로 이제 미국이 바로 중국의 문제점은 이런 것이다라고 하면서 상당히 좀 비판적으로 하고 있죠. 그리고 기존의 내용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기법까지 도입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강제노동 관련해서 이제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핵심 파트너들과 이제 강화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핵심 파트너들과 어떻게 보면 중국을 견제하고 핵심 파트너들 간에 동맹하는 모습은 꾀하지만 또 보셔야 될 게 동맹 간에도 이제 상당히 압력을 가하는. 그래서 상당히 이제 미국이 이제 자국의 시장이라든지 자국의 내수에 상당히 강화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서도 이제 상당히 미국이 이제 전략적인 함의를 가지고 기존의 통상 협상처럼 이제 진행은 안 되고 이제 거의 뭐 인프라라든지 이제 뭐 아세안 지역 뭐 그다음에 이제 저탄소화 관련해서 어떻게 공동으로 협력할지 이런 내용이 많이 포함이 됩니다. 그다음에 높은 수준의 노동 의무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환경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여기에 포함이 되게 되면 뭐 미국은 CPTPP 대신에 이제 거의 이거를 추진할 거기 때문에요. 아마 우리나라에 대해서 거의 한미 FTA 수준 이상의 뭐 어떤 것을 요구를 할 가능성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디지털 경제에 대해서도 미국에서 더 강력한 수준으로 할 것이고 SPS 이런 거 관련해서도 미국에서 강력하게 요청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WTO, 뭐 OECD 이런 데서도 하겠지만 미국은 아무튼 여기보다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어떻게 보면 미국 주도로 하는 것을 위주로 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 무엇을 더 하고 싶다라고 했냐면 공급망, 지속 가능 무역, 신흥 기술, 디지털 이런 분야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좀 더 협력을 하고 싶다라고 명시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미국 무역 정책을 보면 이제 미국에서 USMCA 집행을 상당히 강력하게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멕시코로 이제 사업장을 가진 우리 기업들은 좀 더 엄격해지겠다. 원산지라든지 원산지 분쟁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원산지 해석 자체도 지금 상당히 이제 좀 엄격하게 돼야 되는 것이고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좀 엄격해진다라고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지금 현재 의회와 협의 통해서 현재 미국이 체결한 FTA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평가가 끝나면 새로운 도구가 필요한 분야 선별을 해서 또 뭐 얘기를 하겠다라고 하니 뭐 우리 입장에서는 이것에 대해서도 이제 또 어떻게 또 환경이 더 변할지 당연히 미국 의회랑 협의를 했으니 이제 우리에게는 당연히 녹록치 않은 환경이 되겠죠. 이런 것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중점을 두고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바로 2022년도 이제 전망, 어떻게 보면 좀 관전이랄까? 관전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 포인트, 제가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법률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 리스크의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렇게 써놨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은 안보, 우리도 지금 뭐 경제 안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예외였던 안보라는 이슈가 이제 모든 것의 핵심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여기서 안보라고 하면 뭐
뭐 정말 국가 안보도 있을 수 있지만 다양한 걸 포함하는 개념이죠. 어쨌든 국익, 안보가 가장 핵심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그래서 이제 이전처럼 어떻게 보면 경제 논리에 의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무역을 하는 그런 시대는 이제는 어떻게 보면 참 평화로운 시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더 끝난 것이 아닌가. 정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진영간 그래서 이제 적었지만 어떻게 보면 서방 대 중러 간 갈등은 이제 앞으로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죠. 지금 이제 중국도 러시아 쪽에 이제 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러시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거의 좀 얘기를 자제했던 EU가 정말 미국과 함께 상당히 강력하게 제재를 하고 있죠. 이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대중국 규제는 계속해서 강력해질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모든 이제 미국이라든지 EU는 이제 중국을 항상 염두에 둔 상당히 견제적인 법안을 만들 것입니다. 그렇게 자국 보호적인 법안을 만들면 당연히 우리나라에도 상당히 많은 수출 위주의 우리나라에도 이제 많은 영향이 있을 것이다. 그다음에 이제 당연히 이제 대러 제재, 대중 제재 이런 것도 다 함께 보셔야 될 거고요. 금융 제재, 수출 통제를 해서요. 그다음에 공급망, 아까 말씀드렸던 공급망 관련된 제한이라든지 미국 정부의 조치라든지 관련된 법령도 지금 만들어지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항상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사업 구조를 짜고 해야 될지, 어떻게 사업을 투자를 하고 어떻게 이제 공급망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사업 항상 고민을 하셔야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이라든지 EU는 항상 이제 자국 산업 보호로 이제 가는 것이죠. 이렇게 돼서 이제 갈등이 심해지고 이런 식으로 경제 논리에 대해서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인플레이션 이런 문제가 상당히 강력해지고 이제 뭐 원자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이전처럼 싸게 공급을 받을 수만은 없는 이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기업들도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기업들조차도 공급망을 다변화하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사업 구조를 어떻게 짜야 될지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이제 새롭게 좀 개편을 해야 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렇게 갈등이 심화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죠? 동맹 간의 이제 연합은 더 강화된다.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것이 동맹 간 강화되지만 미국의 자국 산업 보호가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동맹에게도 어떻게 보면 제한을 하고 이런 강요를 하는 또 이런 또 동맹 간에도 또 이런 어려움이 생긴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인테 경제 프레임워크 이것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GSSL 철강 이런 것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다 옆에와 다 연결이 된 거죠. 중국 견제를 위해서 하는 거고 중국 견제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미국은 혼자서 하지 않고 동맹을 모아서 같이는 하지만 동맹들에 대해서도 이제 미국이 원하는 일정한 수준에 대해서 압박을 하고 집행을 하고 모니터링을 하면서 계속 제한을 가하는 이런 형국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동맹으로부터도 압박을 받을 것이며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의 동맹과 갈등을 맺고 있는 중러와도 일정 부분 갈등을 맺는 지금 정말 심각한 수준에 와 있다. 그리고 이제 미국도 지금 현재 자기들의 무역 집행을 강화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USMCA에서 지금 상당히 좀 뭐 많은 분쟁이 있죠. 그 뭐 원산지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예, 뭐 다양한 RMN 관련해서도 이제 뭐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런 그래서 USMCA 그다음에 기존 FTA를 이제 미국이 아마 이제 추가적으로 더 강화를 시키려고 할 수 있다. 라는 것을 또 항상 유념을 해서 보셔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환경 기후 변화 관련해서도 이제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겠죠. 단순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거의 모든 정책을 위한 수단으로서 무역이 존재하기 때문에 CBAM도 그렇고 이제 미국이 파리 협정에 이제 재가입하면서 미국에서 또 환경 관련해서 지금 상당히 많은 규제를 하려고 하고 있죠. 그런데 이를 위해서 이제 CBAM도 환경 목적으로 하면서 결국 외국에서 들어오는 물건 우리의 품목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제한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CBAM 개정안은 지금 이제 의회에서도 이제 채택된 안이 있는데 이제 그것도 이제 계속 보셔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 전환 탈원전이라든지 이런 문제 그다음에 이제 이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또 뭐 원자재라든지 뭐 다양한 그렇다면 이제 석탄, 석유 이것들은 이제 또 어떻게 되는지 이런 수급 상황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당장 우리 기업들은 그렇다면 탄소화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등에 대해서 또 여기 환경 기후도 GSSL도 또 다 환경 기후 관련된 내용인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눈여겨보셔야 될 게 이제 디지털화가 상당히 중요한 핵심 이슈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편익을 위해서 만들어졌지만 이게 결국에는 지금 사이버 안보와도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데이터 프라이버시 관련해서 EU에서도 지금 상당히 강화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협정이라는 것도 지금 요새 많이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도 인테 경제 프레임워크에 가면 디지털 협정도 이제 포함을 해서 디지털 경제라는 용어를 쓰고 있죠. 이것에 대해서도 강화를 할 것이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눈여겨 보셔야 될 게 미국발 금융 제재가 강화됨에 따라서 이걸 이제 보통 이제 뭐 달러 웨포나이즈라고까지 표현을 하죠. 달러를 지금까지 자유롭게 달러를 가지고 그냥 금융 거래를 하는 수단으로만 우리는 생각했는데 봤더니 미국 돈이었네라고 되는 거죠. 그러니 미국에서 일방적으로 제재를 하니 우리는 그냥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우리의 시스템으로서 자유롭게 이용했던 것이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히 이렇게 보시면 미국은 상당히 디지털 통화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미 본인들이 어쨌든 패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디지털 통화에 대해서 상당히 좀 엄격하게 좀 하지 않으려는 디지털 통해서 보고 있지만 지금 중국이나 러시아는 지금 상당히 탈달러화를 통해서 디지털 통화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꼭 디지털 통화가 아니더라도 이제 분산 원장 방식으로 되는 금융거래라든지 암호화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뭐 EU에서도 요거 관련해 가지고 분산 원장 방식에 대해서 이제 이것은 이제 할 건데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 이런 것과 관련된 이제 상당히 많은 규제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제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지금 당장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지금 행정명령이 발표돼서 각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미국에서 180일 이내에 디지털 자산을 어떻게 좀 사용하면 좋을지, 이걸 어떻게 안전하게 할지, 이것에 대해서 위험 리스크는 뭐고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해서 지금 이제 각 국가기관, 정부기관으로 하여금 지금 보고서를 내라라고 지금 얼마 전에 행정명령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지금 상황들은 이제 다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같은 환경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상당히 이제 어떤 법적 리스크에 대한 관리가 상당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또 이제 마지막으로는 어쨌든 이제 제가 슬라이드 마지막에 이렇게 넣어놨는데 아무튼 이제 전 분야에 대해서 정부라든지 기업이랑 이제 많이 업무를 하고 있고 이제 해외 로펌과 이제 함께 일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저희 통해서 이제 어떻게 좀 좋은 솔루션을 얻으실 수 있도록 저희에게 뭐 이렇게 법적 리스크 관리에 있어서 항상 문의를 주시면 너무 정말 성심성의껏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상세한 전망이라든지 오늘의 내용에 대해서도 이제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기 때문에 또 4월 13일에 또 이제 세미나가 이제 있는 관계로 이제 요때 이제 제가 더 각칙이라든지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지금 근데 이제 시간이 좀 제가 오늘 너무 욕심을 내서 많이 만들고 이제 좀 말씀을 드린 관계로 좀 이제 요 관련해 가지고 좀 혹시 지금 실시간 질문이 온 게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카타리스트랑 그다음에 넌 SDN 대상자가 뭐 SDN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일까요? 뭐 이렇게 해서 왔는데 그러면 제가 그러면 이제 일단 여기 실시간 질문 주신 거는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고 오늘 있었던 궁금증은 여기 마지막에 보시면 요 마지막에 보시면 제 거의 초상화죠. 제 초상화와 연락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다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을 드릴 테니까 요 뒤에 연락처 보시고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도록 하시고 그러면 여기 실시간 질문이 2개 올라온 게 있어가지고 제가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좀 시간을 초과해서 그냥 답변을 드릴 테니까 그러면 일단 그러면 이제 먼저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저는 그러면 실시간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시간 질문 먼저 카타리스트 아까 맞습니다. 미국에 대한 제재일 텐데 맞습니다. 카타리스트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카타리스트라는 것은 맞습니다. SDN 리스트는 아니죠. 이것은 단순히 뭐라고 했냐면 미국 금융기관에 만약에 스베르방크는 카타리스트에 있습니다. 만약에 스베르방크가 카타리스트에 있다라는 내용은 뭐죠? 이제 미국 금융기관 내에서 스베르방크가 달러 거래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달러 거래를 처리하기 위해서 미국 금융기관에 이제
환거래 계좌를 개설을 해놔야 되죠. 그래야지만 이제 달러가 처리가 되는데 맞습니다. 대상기간 관련 달러화 처리도 불가하게 된다. 그렇다면 그렇죠. 왜냐하면 스베르방크에 대해서 요 금융 카피탈 리스트에 올라갔단 말은 미국 오팍이 미국 금융기관에 대해서 야 너희가 가지고 있는 너희 은행 안에 가지고 있는 환거래 계좌는 다 폐쇄해버려라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죠? 스베르방크가 미국 금융기관에 환거래 계좌를 갖고 있는데 그게 이제 폐쇄가 되면 그러면 사용을 할 수 없죠.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된 거죠? 그렇다면 이제 달러와 거래를 중개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기업이 만약에 스베르방크를 이렇게 끼고 만약에 뭐 러시아 측 바이어랑 금융거래가 왔다 갔다면 스베르방크는 이거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렇죠. 국내 수출자는 수출 대금 결제를 스베르방크에서 송금 불가한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죠. 이거 받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제 환거래 계좌를 안 갖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외환으로 이제 거래가 왔다 갔다 할 때 뭐 달러라든지 유로 하든지 등등등 해서 이렇게 할 때 그것은 근데 만약에 뭐 이럴 수는 있죠. 만약에 우리가 뭐 이렇게 뭐 루블화를 그대로 들고 있다가 루블화를 정말 그대로 전달을 뭐 한다든지. 근데 우리 기업들이 그렇게 하지 않겠죠. 루블화를 갖고 있었을 때에 그런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겠죠. 그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외환을 만약에 하는 순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맞죠? 스베르방크는 SDN은 아닌데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래를 매개할 수. 그렇다면 스베르방크가 만약에 SDN 간 거랑은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뭐 설명을 드리면 SDN이면 스베르방크가 만약에 SDN이다라고 하면 이제 스베르방크가 가진 미국 금융기관에 가지고 있었던 자산 자체가 다 그냥 동결이 되고 만약에 우리 은행이 스베르방크를 통해서 이렇게 거래를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입금 요청을 할 수 있겠죠. 우리 기업이 우리 금융기관 보고 이렇게 지급 지시해서 우리 금융기관이 스베르방크 이렇게 해서 지급 지시를 해서 이렇게 뭐 돈을 보내려고 이렇게 송금 지시를 하는 순간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자금은 묶여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SDN으로 되면 자금 자체가 그냥 아예 묶여서 이제 쓸 수가 없게 되는 왜냐면 오팍에서 그냥 바로 묶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뭐 그냥 자금 보내려고 보냈는데 아니면 러시아에서 우리한테 자금 주려고 보냈는데 거기 이제 스베르방크가 만약 SDN이라면 그 순간 묶여버리는 이렇게 자금 거래를 하는 순간 이제 오팍에 묶여버리는. 그런데 SDN이 아니면 자금 자체를 묶어놓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그러면 스베르방크가 이렇게 거래를 매개했을 때 만약에 카피탈 리스트면 이제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 저희가 거래 못해요라고 하면서 이제 그 돈이 나한테 돌아오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 보낼 방법은 없지만 그 돈이 묶이지는 않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SDN이 상당히 강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갈까요? 넌 SDN 대상자가 SDN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일까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 이런 일들이 발생할까요? 기존 SSI VTB뱅크가 맞습니다.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뭐 이게 제가 이렇게 뭐 이게 지정될 가능성을 정확히 하면 제가 여기 안 있고 뭐 저 요 앞에서 뭐 점이라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좋을 텐데 아무튼 넌 SDN 대상자가 SDN으로 지정되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국에서 금융 제재는 SDN이 제가 가장 강력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일 강력한 게 SDN이고 넌 SDN은 SDN 정도로까지는 우리가 하진 않겠다. 하지만 너희도 우리는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요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너희에 대해서 못하도록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 이런 일이 바로 맞습니다. SSI VTB뱅크가 지난 1월 얼마 전에 맞습니다. 이번에 여기뿐만이 아니라 많은 은행들이 이전에 러시아 제재에서는 SSI가 대표적인 넌 SDN이죠. 거기서는 그냥 뭐 투자 관련된 거래를 하지 않는다든지 이렇게 거래를 하지 않는 정도로만 특정한 그런 것만 안 하면 되는데 이제 SDN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뭐 지정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더 문제가 있고 예를 들어서 이전에 크림반도 사건 이후에 SSI 지정을 했었죠. 그때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건 상당히 좀 정책적인 내용이어서 미국이 판단을 했을 때 그냥 SS만으로만 제재를 했더니 뭐 제재 회피가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효과가 없었다라고 하면 그거는 이제 미국에서 판단을 해서 SDN으로 지정될 수가 있죠. 그런데 대부분은
보통 SDN으로 곧바로 지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에서 거의 금융제재 원칙이 SDN입니다. 강력하지만 금융제재 원칙이 SDN이고 오히려 넌 SDN은 SDN으로는 지금까지 제재를 했더니 이전에 크림반도 사태 때 러시아에 대해서 제재를 SDN으로 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미국에서 러시아에 투자한 게 너무 많은데 미국인이 지금 당장 타격을 받으니까 그러면 일단은 SDN이라는 걸 하지 말고 새로운 기법을 만들어서 일정한 투자만 못하게 하자, 일정한 거래만 못하게 하자라고 하고 있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뭐 근데 그래서 만약에 이제 뭐 러시아에 대해서 근데 이렇게 넌 SDN으로 해서 관리를 했더니 러시아가 이번에처럼 새롭게 이렇게 막 더 문제를 일으키니까 효과가 없었구나라고 해서 SDN으로 했죠. 근데 만약에 예컨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국에 대한 대부분 핵심 제재도 넌 SDN이었었죠. 그런데 만약에 중국이 만약에 뭐 문제를 일으키고 하면 지금 중국이 넌 SDN 제재 대상자로 된 사람들이 또 SDN으로 될 수가 있죠. 어쨌든 이것은 이제 문제가 상당히 발생을 하면 SDN으로 지정이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까지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아무튼 뭐 믿고 아무튼 뭐 앞으로 맡겨주신다면 여러분들의 법률 리스크를 정말 잘 효율적으로 관리해드릴 수 있는 좋은 파트너가 되고 싶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그럼 다음 4월 13일에도 오늘 만약 강의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그때는 또 업데이트된 내용으로 새로운 내용을 설명드릴 테니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